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어 교육론 기본 구조화반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2025년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또 여러분들 나와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1월 달에 수업을 시작하면 1월 1일 하고 바로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다가 보니까 또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정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라는 게 두려움도 있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 3일이고 또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좀 다시 한번 마음 다지고 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뀐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좀 우리 카페나 여기저기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 1월부터 이제 스터디반을 이제 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두걸 팀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매주 문제와 또 뭐 해설 강의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제 해설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 답안도 드려서 여러분들 채점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또 수업 시간에 듣고서 부족했던 점들을 스터디반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반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과제도 좀 점검해 드리고 또 잘하고 있나도 한번 체크하고 또 어려웠던 점, 또 문제가 생기는 점들에 대해서는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답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임용 시험이 그냥 다지선다형에서 이렇게 1, 2, 3, 4, 5에서 찍기라라고 하면 조금 더 내 공부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서술형이나 기입형으로 써야만 되는 답이다가 보니까 그냥 내가 아는 것 따로 쓰는 것 따로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는 것을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떤 2025년을 대비한 2025년도를 위한 시험은 21세기의 공부 방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 해결식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디오 링규얼 시대 때 했던 것처럼 그냥 뭐 암기해서 그대로 내뱉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범 답안이다라고 하는 거는 매 문제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전 같으면요. 뭐 예를 들어 비고치케 이론을 쓰시오라든지 뭐 GPD는 무엇인가 쓰시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수업 시간에 낸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험 보는 문제하고 답안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똑같은 답안을 쓰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답안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황 속에서 답을 써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마다 제대로 된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이해하고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내가 이것을 오늘 뭘 하나 외운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서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하나 스터디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거든요. 근데 그 스터디원들과 공부할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점 조금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방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암기해서 구멍 뚫기 하고 거기다 그냥 뭐 색칠해서 빈칸 채우고 이런 식으로만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옛날 방식 그냥 암기 방식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조금 더 벗어나서 문제 해결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좀 차원의 여러분 공부의 가이드라인, 여러분들 공부의 어떤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스터디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도 조금 뭐 결코 이게 또 하나의
우리 10 시부터 지금 5 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또 새로 뭐 내야 되고 뭐 또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번에 정말 2025년 대비 한번 공부를 해서 정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서 정말 좀 합격생을 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제 이 영어 교육론 기본 이론반과 이제 1-2 월은 기본 이론반과 이제 애플반 2개 반을 이제 운영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기본 이론 내용 공부하고 그다음에 애플 교재를 이번에 1-2월 교재로 좀 채택을 했습니다. 1-2 월에 이제 원서반으로. 그래서 1-2월 원서반으로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1-2 월에 좀 뭐라 그러지? 그래도 좀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처럼 이렇게 빡시게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3-4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느슨해지기가 되는데 오히려 1-2월 때는 사실은 '내가 올해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조금 더 정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그때 여러분들이 좀 아티클도 좀 읽고 그리고 실제로 애플 교재는 기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교재예요. 이번에 세일리언스라는 파트도 사실은 애플 교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10월에 그 세일리언스 문제를 내면서도 애플 교재에서 그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에도 그 세일리언스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애플은 이런 TBP나 PLLT에서 다루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나오는 아티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애플 교재를 이번 1-2 월에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영어 교육의 형성 평가가 우리 매주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성평가 자료를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구조 하반에 어떤 전체 실러버스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칭과 러닝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것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러닝과 티칭이 이루어질 때 가장 주요 과정, 핵심 요소, 이런 스타일즈 스트래티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티칭 바이 프린시플즈 어떤 원리에 의해서 티칭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 주, 3 주, 그다음에 4, 5, 6 주는 이제 4기능, 그다음에 랭귀지 커리큘럼, 그다음에 이제 랭귀지 어세스먼트까지 해서 8 주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로 이렇게 빈칸으로 여러분들이 채워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 몇 부분을 발췌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에 가면은 그대로 답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 뭐 이게 제가 이제 뭐 M이나 이렇게 힌트되는 앞에 단어를 스펠링을 하나씩 적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좀 힌트로 해서 이게 뭐였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좀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자료 중에 하나는 그 한글로 된 영어 교육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더 쉽게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면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영어로 왜냐면 우리가 시험은 어차피 모든 게 다 영어로 읽고 영어로 써야만 되기 때문에 한글로만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한글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면서 내용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고 우리가 실제 공부는 영어로 하셔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하셔야지 영어로 읽고 영어로 답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빈칸 채우기도 하면서 또 영어로 된 교재나 그 아티클이나 이런 것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은 이제 Teaching by Principles부터 이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Teaching by Principles.
말하자면 어떤 원리로 가르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원리로 가르치는가, 그죠? 그래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원리로 가르치는가, teaching by principle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교사가 되었어요. 영어 선생님이 되어서 교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 당연히 영어죠. 당연히 영어인데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가 영어를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눌 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커그니티브적으로. 그러니까 인지적인 차원으로 내가 어떤 교육 원리에 의해서, 또 하나는 social affective, 사회적이고 어떤 정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인가. 또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영어라는 언어기 때문에 링귀스틱 차원으로, 이렇게 언어적인 차원에서 어떤 원리로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 분류된 대로 커그니티브 인지적인 차원으로 한번 보면은, 인지적인 차원에서 오토매티스티, 자동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동성의 원리. 그래서 자동적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거죠. 또 오타노미. 오타노미랑 오토매티스티가 단어가 조금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오타노미는 자율성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트랜스퍼는 말 그대로 어딘가에서부터 전이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모티베이션. 이것을 우리가 커그니티브적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분류해서 보면은,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면, 오토매티스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어떤 폼즈에다가 내가 집중해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하와이유 할 때 그것을 자동적으로 하와이유, 그럼 fine, thank you, and you가 그냥 나오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냥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하와이유 할 때 how는 의문사이지 a는 동사니까 앞으로 나오고 you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폼즈에 구애되지 않고 어떻게 미닝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동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자동성의 원리를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에서 그냥 끝없이 외우는 거예요. 그죠? Where are you going? Where is she going? 뭐 Where are they going?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없이 그냥 똑같은 어떤 패턴을 암기해서 하는 것을 자동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어떤 그 타기 폼, 예를 들어서 비동사와 주어가 있다, 이것을 내가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이런 학습으로 이제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타노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고 하면은, 자신의 스타일즈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웨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 스트래러지에 대한 것을 액션을 취하면 오타노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자를 따서 A 그 다음에 이제 오타노미가 된다라고 해서, 더글라스 브라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따서 A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타일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스트래러지에 대한 것을 액션,
취하면, 행동으로 취하면 오타노미, 자율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이 오타노미를 가장 중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오타노미예요.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 그래서 이것은 누가 먼저 시작한다? 학습자가 먼저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튜던트 센터드 학습자 중심 학습, 배움 중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타노미를 실현하기 위한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먼저 시작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주제로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바로 오타노미 학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퍼를 볼게요. 트랜스퍼는 이제 랭귀지적인 차원과 어떤 학습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랭귀지적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할 때 여기다가 조금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네. 우리가 랭귀지적으로 네. 랭귀지적으로 네, 트랜스퍼를 이야기할 때 이 트랜스퍼는 크게 말하면 파저티브 트랜스퍼와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저티브 트랜스퍼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른 언어로 전이되는데 그 언어 덕분에 파저티브, 긍정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이 네거티브 트랜스퍼라는 것이죠. 네거티브 트랜스퍼는 두 가지 효과가 생겨요. 어떤 효과가 생긴다? 인터피어런스, 방해 요소가 되거나 아니면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과잉 일반화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 것은 L1이 L2로 넘어갈 때 생기는 방해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은 L2에서 L2로 세컨 랭귀지를 배우는 과정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피어런스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인터링규얼 에러. 그러면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트라링규얼 에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트라, 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인터링규얼, 이거는 L1에서 L2로 다른 언어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에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로 생겨난다는 것이 더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2 안에서 일어나는 오류, 인트라링규얼 에러가 많은 학습자들에서 마치 모국어를 배우는 어린이들도 이러한 어떤 오류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돼서 우리가 이제 에러 어널러시스까지, 오류 분석까지 이제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일어난 것은 컨트래스티브 어널러시스, 대조 분석학이 생겨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는 것은 모국어와 새로 배우려는 언어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멀은가 가까운가, 이거에 따라서 이 인터피어런스, 인터링규얼 에러가 더 많이 생겨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하고 영어 사이의 차이는 멀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다? 영어를 배우기가 어렵다. 반면에 불어하고 영어의 관계는 어때요? 아주 가까워요. 1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기는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피어런스와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 근데 이제 인터피어런스는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에 비해서는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낮아지고 있는
그 어떤 비율, 그 문제성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오버 제너라이제이션, 과잉 일반화의 오류가 점차적으로 그 주교성이 커지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러 어널리시스 할 때도 그 근원이 어디서 왔나 하고 보면 바로 여기 오버 제너라이제이션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트랜스퍼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바로 미닝풀 러닝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아마도 교육학에서도 이 누구죠? 오수벨의 유의미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오수벨의 유의미 수업은 모든 학과에서 뭐 모든 교육학 뭐 또 모든 그 과목 교육 론에서 다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교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니죠. 이미 대학교 4학년 아니면 대학원 2년 또 아니면 뭐 이미 공부를 이전에 했었던 어떤 내용 안에서 모두 것이 다 전이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옛날 것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이것만 한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meaningful learning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유의미 수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것에 어떻게 시킨다, 전이시킨다라고 했을 때 유의미 수업이 일어나고 유의미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바로 long term retention으로. 여러분 우리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기 기억 장치 속에다가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월 3일 날 공부하고 있지만 이 공부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인가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11월 며칠 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과연 기억해서 맞아. 막 물론 1월 3일 날 공부했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어딘가에 여러분의 장기 기억 장치 어딘가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듣기는 다 같이 들었어요. 그죠? 인풋으로 들어간 거는 다 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다? 유의미 수업으로 공부하느냐 아니면 그냥 조각 난 것들을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A는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과의 차이냐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것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유의미 수업으로 트랜스퍼, 전이시키는 것이 바로 이 meaningful learning이 장기 기억 장치로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티베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티베이션은 중요한 영역에서 따로 떼어서 또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에는 이제 네 가지 영역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인트린식과 인터그레이티브가 현재 이 모티베이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법이고 반대로 익스트린식과 인스트루멘틀 도구적 동기 방법은 짧은 숏텀에서 끝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숏텀, 롱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롱텀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익스트린식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오늘 뭐 초콜릿을 나눠줬다, 오늘 사탕을 줬다, 배지를 줬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사탕 주지 않아? 나 이제 공부 안 해. 뭐 엄마가 더 이상 뭐 사주지 않아? 이제 공부 안 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트린식이고, 그죠? 인트린식이고 인터그레이티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셜 어펙티브 적인 차원으로 어떠한 그 학습 원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인터랙션과
뭐 랭과 컬처라고도 하고 랭귀지 플러스 그냥 컬처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과 랭과 컬처가 이제 이 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음으로써 학습자에게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네. willingness to communicate. willingness to communicate라고 하면 기꺼이 의사소통을 하려는 의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WTC라고 약어만 넣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말은 willingness to communicate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아시아권 학생들이 뭐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시아권 학생들은 좀 인트로버티드하고 샤이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기꺼이 뭔가를 말하고 이니시에이트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illingness to communicate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기꺼이 할 수 리스크 테이킹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셀프 컨피던스 자기에 대한 자신감 또 혹은 셀프 에피커시 자기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없어야 된다 앵자이어티가 낮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이나 셀프 컨피던스, 셀프 에피커시를 높이고 앵자이티가 낮아질 때 바로 이 willingness to communicate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학습자들의 인터랙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이제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감, 그 다음에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대학이든 아니면 대학원이든 졸업해서 교사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임용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이렇게 교사 자격증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의 능력을 입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시작할 때부터 뭔가 좀 불안감이 있고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1년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자격증을 받았다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이 누구나 다 교사가 될 수 있지만 또 그 교사가 되려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 추릴 뿐이지 능력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프 컨피던스, 셀프 에피커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뭐 진짜 로켓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받으신 여러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랭과 컬처를 하나 더 보면은요. 이 랭귀지와 컬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디스코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디스코스 인 컬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랭귀지는 어떤 워즈나 센텐스 단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코스 단위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디스코스 단위로. S가 빠졌네. 디스코스.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코스 단위의 어떤 언어, 즉 담화체의 언어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문장 하나, 뭐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담화가 있는 그 안에 컨텍스트가 있는 그러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랭귀지와 컬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링귀스틱적인 측면에서의 어떠한 그 학습 원리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링귀스틱적인 측면에서 인터랭귀지 그리고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넘겨서 가볼게요. 네. 우선 인터랭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모국어도 아니고 타깃 랭귀지도 아닌 어떤 중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러너즈 학습자의 언어이고 에러가 포함된 학습자의 언어를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인터랭귀지다라는 것이죠. 인터랭귀지. 그죠? 그리고 이 인터랭귀지는 이렇게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함께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바로 피드백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가 이 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1970년대에 만들어진 하임스가 만들어낸 언어예요. 이제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라는 것이.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뭐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Can you speak English 할 수 있는지 뭐 리틀인지 아니면 I can speak fluently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Can you speak 언어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여기 한 요소에는 그래마티컬이 있고 또 한 요소에는 디스코스가 있고 또 한 요소에는 소셜 링귀스틱이 있고 소셜 링귀스틱이죠. 그리고 또 한 요소에는 바로 스트래티지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갖춘 것이 바로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마티컬 컴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센텐스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트라 센텐셜 레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트라 센텐셜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센텐스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예요. 그러니까는 주어 다음에 동사 말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말하고 그 다음에 뭐 목적 보어 말하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센텐스 안에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디스코스는 인터 센텐셜 문장과 문장 사이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디스코스의 어떤 컴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잘 말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말이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코히전과 코히어런스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잘 쓰는 것만이 아니라 문장 사이를 그죠? 코히전 얼마나 연결을 잘 하는지 연결어는 제대로 되었는지 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코히어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 링귀스틱은 바로 프래그매틱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프래그매틱 컴피던스.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실제적인 이것을 이제 소셜 링귀스틱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해요. 소셜 링귀스틱. 네, 그 소셜 링귀스틱 컨텍스트 안에서 소셜 링귀스틱 컨텍스트 안에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에 대한 프래그매틱 컴피던스다.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컴피던스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strategies. 곧 아웃풋 스트래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웃풋을 만들 때 얼마나 의사소통 전략을 잘 쓰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 단어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circumlocution strategy라고 해서 그 단어를 설명하는 거를 쓴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한국말하고 영어를 바꾸는 코드 스위칭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정말로 바디 랭귀지라도 써서 설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하는 어필 투 어서리티를 쓴다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그런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아웃풋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브레이크다운이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그랬을 때 이러한 전략법을 써서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를 얼마나 잘 쓰는가 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모아졌을 때 바로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 의사소통이 어 의사소통 전략을 잘 쓰는 학습자이다.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학습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박지성이 영어 인터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BBC에서. 근데 제가 박지성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박지성이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단지 그냥 그 사람이 영어를 뭐 네이티브 같이 유창하게 한다라고 해서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전략을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축구에 대한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하니까 그동안 뭐 박지성이 많이 했었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아나운서가 약간 인터뷰하는 사람이 약간 장난식으로 이제 마지막 맨 끝에 가서 그때 이제 박지성이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블론드가 좋아, 브루넷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Do you prefer blonde or brunette?" 이렇게 하니까 박지성이 약간 그래서 "What is brunette?"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블론드는 우리가 많이 흔히 듣는 이야기잖아요. 블론드 머리를 한 여성이라는 말이니까 흔히 듣는 말인데 브루넷이라는 말을 박지성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What is brunette?"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인제 그때 인터뷰를 하는 그 이제 영국 사람이 "It's a dark-haired lady." 하고서 검은 이렇게 이런 그죠? 뭐 이런 아시아권 여성들 그죠? "검은 머리를 가진 여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박지성이 이렇게 웃으면서 어 "Of course it's brunette."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박지성이 영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전략.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단어를 모르거나 뭐 이거는 충분히 네이티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한국말로도 해도 어떤 사람이 어려운 단어를 써서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내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지성도 그 순간에 그 단어를 모르니까 그냥 바로 뭐 어렵지 않게 그냥 뭐 딱 멈춰서 하고 이렇게 얼음이 되어 있거나 막 혼자서 가만히 있거나 이러지 않고 바로 "브루넷이 뭐죠?" 하고 물어보면서 그걸 알아듣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답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주 능숙하다. 잘한다. 플루언트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전략까지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디스코스적으로도 또 소셜 링귀스틱적으로도 또 전략적으로도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요소들 그죠? 그러니까 커그니티브적으로 또 소셜 어펙티브적으로 링귀스틱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키우기 위한 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영어 교육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자세하게 본문으로 교재 안으로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 들어가도록 할게요.